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10월의 첫 거래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10월의 첫 거래일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급등세로 마감했지만 뉴욕 증시는 장 막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이 첫 번째 상승 요인이었죠. 둘째는 바로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호재였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이후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지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점검합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 나온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고 2달 연속 기준치인 50선을 밑돌아 경기 침체를 확인시켰습니다. 유로존에서도 9월 제조업 PMI가 14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두 지표 모두 전월에 비해 다소 개선세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을 다소 안심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이 우호적인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놓았지만 무디스가 자본 확충 계획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또한 시장 심리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3차 양적 완화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막판 차익 매물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S&P 500 지수는 0.26% 각각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우호적으로 나온 데다가 미국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증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 컨설팅사 올리버 와인만의 보고를 인용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에 필요한 자본금이 593억 유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 테스트 결과보다 줄어든 수준입니다. 미국 ISM 9월 제조업 지수가 51.5를 기록해 전월치는 물론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영국은 1.48%, 프랑스는 2.39%, 독일은 1.53%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가능한 칼날을 세우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인디애나 경제인 클럽 강연에서 이례적으로 취약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비전통적인 부양수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물가 안정과 최대한의 지속 가능한 고용이라는 두 가지 고유한 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양적 완화 등 부양 정책이 경제적 효과는 적으면서도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거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 ISM 9월 제조업 지수가 51.5를 기록하면서 전달에 비해 큰 폭의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달에 기록했던 49.6은 물론 시장 예상치 49.7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버스포시의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없애줬다면서도 미국 경제는 확실히 저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부적으로 보면 좋지만 실업률을 크게 끌어내릴 수 있는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급지수는 47.2에서 49.5로 올랐으며 신규 주문도 47.1에서 52.3으로 향상됐고 고용지수는 54.7을 기록해 전달에 51.6을 상회했습니다. 수출 주문도 47에서 48.5로 높아졌고 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 54에서 58로 향상됐습니다. 유로존 8월 실업률이 11.4%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7월과 같지만 전달에 비해 실업자 숫자는 3만 4천 명 늘었습니다. 16개월 연속으로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컨설팅 기업 어니스트 앤 영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로존의 실업자의 숫자는 2014년 초 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24.4%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27%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9월 제조업이 46.1을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이 3분기에도 경기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은행권 자본 확충이 국가 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그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스페인의 긴축안과 은행권 테스트 결과 등을 종합해
신용등급을 재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스페인 정부가 설립하기로 한 배드뱅크가 은행권 부실 자산은 얼마나 충분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느냐는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판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왔었죠. 이 버냉키 의장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특히 3차 양적 완화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동안 언론의 노출을 그 기회가 좀 없었는데요.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Q3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 입장을 오늘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인디애나폴리스 이코노미 클럽 초청 연설이 있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Q3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또 한번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연준이 이런 유동성 공급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불효불급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그 일본의 얘기를 좀 곁들였는데요. 네.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이 적기에 통화 정책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기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오래 끌고 갔던 점, 이런 점에서 경기의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경제 정책은 특히 통화 정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적기에 수혈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1, 2차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이번 3차 양적 완화 카드도 미국의 경기 수준을 현재 들여다본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재의 정책 발로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인플레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 회복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출구 전략과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상적인 조치들을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확고히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던 ISM 제조업 지수가 깜짝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은 시카고 제조업은 3년 만에 위축세를 보여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세부 항목별로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네. 제조업 경기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오늘 나온 ISM 제조업 지수 9월 수치는 예상 밖의 선전을 보였습니다. 51.5로 기록을 했는데요. 8월 수치가 49.6이었습니다. 예상치인 49.7도 뛰어넘었고 경기 확장 국면 50의 기준선도 지난 5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올라선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 제조업 지수로 달라스 지역과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고요. 2주 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도 부진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ISM 제조업 지수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항목별로 보면 신규 주문이 52.3을 기록했고 고용지수는 54.7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지수 50을 넘어섰다는 점이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8월 건설 지출은 0.6% 하락하면서 예상치는 0.5%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현재 조금 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7월의 수치보다도 낙폭이 좀 컸다는 점이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 지출은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경기에 대한 우려, 특히 정부 지출 감축에 따른 재정 절벽의 우려에 따른 이런 부분을 건설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이런 부분을 다소 현재 지연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 지수는 추세적으로 현재 기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수치의 내용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와 함께 스페인의 우호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유럽 증시 급등세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무디스가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더라고요.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네. 반면에 그 규모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우려 섞인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왔죠. 14개 은행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를 했죠. 2014년까지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5%로 들어갈 때 각 은행별이 필요한 자본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7개 은행인 그 방코 산탄데를 비롯해서 7개 은행은 합격정을 받았지만 방코 뽀뽀랄레를 비롯한 나머지 절반 정도의 은행들은 자본 확충이나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이 자본 확충 규모 593억 유로가 현재 지방정부 부실과 은행권 부실 이런 부분에서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을 현재 고민 중인 라오이 총리가 다소 버틸 수 있는 애매모호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스페인은 전면 구제금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국채금리가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규모는 좀 부족할 것으로 봤고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9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던 스페인의 신용등급 평가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도 못 미쳤고 2달 연속 기준선이 50을 하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HSBC PMI 네. 지수에서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의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도 별반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뭐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9월 수치가 49.8로 8월 49.2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50 기준을 하회한 수치고요. HSBC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잠정치가 40.8이었는데요. 40.9로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지수 모두 현재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재 조금 더 올라서기에는 여전히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현재 내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만을 현재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후년까지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만약에 더디게 된다면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이 현재 스페인에서 목도하고 있는 재정 부실과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독일의 야당 총리 후보가 그리스 긴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비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야당의 이제 총리 후보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야당 총리 후보가 발표가 되자 사회민주당의 페어 스트라인브루크 총리가 그리스의 긴축 연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다소 이제 그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의 유로존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의 긴축 연장을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페어 스트라인브룩 총리는 2005년부터 2009년 메르켈 총리의 연정에서 재무장관을 했었던 인물인데요. 야당이 이제 총리 후보로 나서면서 내년 9월 메르켈 총리와 현재
대결을 벌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파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IMF는 그리스의 긴축 연장에 대해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재 독일의 야당 후보의 그리스 긴축 연장 지지 의사, 이런 점이 독일의 다소 불협화음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10월의 첫 거래일을 마쳤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반면 뉴욕 3대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좀 파란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정승현 대리님 먼저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유럽 증시는 말씀대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에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영국 런던 증시는 한 1.3% 오르면서 이제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5%, 그리고 파리 증시는 2.39%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증시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스 지수도 0.72%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발 그런 재정 위기,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PMI 지수가 조금 그 50을 상회하면서 아무래도 그 제조업 지수죠.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 50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세를 못 지키고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0.58% 상승이 좀 컸습니다만 나스닥 지수는 0.09%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애플의 어떤 실적 뭐 이런 모멘텀이 조금 하락세를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를 조금 이끄는 그런 모양새를 그려주는 모습으로 뉴욕 증시는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뉴욕 증시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만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텐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오늘 국내 증시 또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어요. 징검다리 연휴 가운데 끼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크게 글로벌 이슈를 조금 짚어보면요. 일단은 다우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PMI 지수 자체가 일단은 5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돌아섰다. 그 점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장 끝까지 그 상승폭을 못 지키고 내려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큰 건 일단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짚어본다면 미국 말고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예상치에 못 미치는 50 밑에 하이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요, 미국이고, 거기 안에서 지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전일장을 한번 짚어보시면 일단은 기관과 어느 정도의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잠시 쉬는 타임이었다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는 아직까지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연기금의 끊임없는 방어 자체가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폭을 견인시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감망성이 좀 유지가 되겠죠. 그만큼 내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복귀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의 거래대금 자체가 줄 수는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의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IT 부품 쪽에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갤럭시 노트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코스닥 IT 부품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랠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난 금요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승현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네. 세고 나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가물가물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이제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2천억 넘게 이렇게 사주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을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2000선을 앞두고 2000선의 그런 안착 시도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주체가 이제 강력한 매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2000선의 안착에 조금 이제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의 장세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전일장에 조금 좀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뭐가 있었냐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 이제 레임덕 현상이죠. 아무래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 시장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정책 이슈들과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뭐 10월 중순 이후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조금씩 경기 부양책의 그런 시도들,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이 이제 2000을 잠깐 깨지면서 상승 가닥을 이렇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떤 중국과 연동해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 주체, 지금까지 이제 사왔던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조금 이끄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오늘장의 조금 흐름들, 그리고 개별 종목과 기관이 중점적으로 샀던 종목들의 흐름들 오늘 유심히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기관의 계속 코스닥의 집중 매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얼만큼 이제 10월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만, 이제 기관이 중점적으로 샀던 코스닥 시장의 뭐 엔터라든지 바이오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늘의 시장이 상당히 이제 하반기 10월 이제 4분기에 어떤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어떤 매수 여력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오늘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관의 수급에 대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일단 필요하겠고, 코스피 2000선 안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을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이어받을지가 주요한 변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업종별로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느 업종이 강했고 어느 업종이 좀 약했습니까? 네,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스피는 의료 정밀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강했습니다. 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통신업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1.7% 좀 하락세를 보였고, 종이 목재, 은행, 운수 창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장에서 이제 살펴볼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장에 도는 얘기가 이제 한진그룹 그리고 STX그룹도 좀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진해운에 거의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떤 한진그룹과 그리고 STX그룹의 어떤 빨간불, 뭐 재무 건전성의 빨간불 신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웅진그룹 자체도 좀 그 시장의 예상보다는 빨리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그 우리 시장에도 이제 정권 말에 조금 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을 털고 가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돌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좀 안 좋은 기업들은 투자 여력을 조금 아끼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7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그거에 부합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일단 네. 잠정적으로는 금요일로 네.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좀 경기 방어주로서 역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살펴봤는데 역시 웅진그룹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 이런 웅진그룹주 흐름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법정 관리 신청 소식이 듣기고 난 다음에요. 연일 네.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안에서 웅진그룹 안에서도 웅진코웨이 그리고 웅진싱크빅을 어느 정도 알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도 어떤 고객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를 8,000원에 지금 사셔서 아직까지 조금 한 1억 가까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꼭 재무 건전성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찾아보시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 내로 끝나는 작업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간략하게 한 번씩 보시더라도 웅진코웨이라든지 아니면 웅진에너지가 가장 크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의 손실분이 크시더라도요. 여기서 8,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이 됐는데 2,000원에서 8,000원이 되려면 400%가 뛰어야 되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웅진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400% 아니면 200%라도 갈 수 있는 종목군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앞에서 정승현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STX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재무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깊이 해야 될 종목을 꼭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많죠. 2,000개가 넘는 종목군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웅진그룹 다시 한 번 더 깊이 하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른 종목 한 개 말씀을 드리면요. 항공우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입찰에 다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듣기면서 지금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조금 연관된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이 왜 연관이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일본의 기업 사례를 조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고 상당히 현대중공업과 비교되는 그런 기업이 있죠. 그 부분에 한번 매출처를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 조선 플랜트가 8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이 기계 항공 쪽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약간은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고부가치
제품 쪽으로 중공업 자체가 조금 변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만약에 뭐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적인 어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은 리스크가 되겠지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매출의 한쪽을 분명히 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파악을 하는 장세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꾸준히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웅진그룹즈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정승현 대리님께서 코스닥 개별 종목 움직임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강했던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다음 CJ 옷쇼핑 등이 한 2%에서 3%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핫 이슈죠. YG엔터.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조금 눌림목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장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까지는 9월달 마감일로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면 오늘부터 이제 지금까지 기관들이 사왔던 종목들을 과연 이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과연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살 것이냐, 계속 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께서는 그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될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기관이 샀던 종목들이 다시 재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 코스피 시장의 모멘텀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수익률 게임들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왔던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그 개별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는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눌림목을 줄 때 계속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좀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업종 내에서 이렇게 흐름 살펴봤는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파라다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느 정도 특수 효과를 조금 누리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지금은 조정 장세를 조금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추가 상승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중국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제주 카지노 합병이라든지 외형성장 기대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뭐 타 방송에서 한번 좀 봤었는데 파라다이스를 18,000원 밑에서 좀 파셔야 된다. 그런 좀 여건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홀딩할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만큼 지금은 일단 매수 주체를 확인하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언덕에서 팔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가기는 지금의 파라다이스의 시총 자체가 너무 커진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끝내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지금은 19,000원대에 먼저 절반 매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고점 부근이죠. 그래서 절반 매도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업종 차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랠리를 하려면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파라다이스밖에 없죠. 그 부분은 꼭 한번 착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읽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있었죠. 한국항공우주.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한국항공우주를 먼저 좀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2차 예비 입찰 접수 결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예상치 못했던 현대중공업이 또 입찰에 좀 참여를 하면서 대한항공 2차에서도 대한항공 단독 참여가 된다면 사실은 이제 좀 매각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유효 경쟁이 좀 성립이 되면서 그 부분을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1차 입찰 시와는 또 달리 한국항공우주가 좀 매물로서의 어떤 매력이 좀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일정을 좀 보자면 10월 달에 예비 실사를 하게 될 거고요. 11월 달에 본입찰, 또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연내 매각을 또 완료를 할 것이라는 이러한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추후에 현대중공업에서 이번 2차 예비 입찰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뭐 단독으로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M&A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그러한 흐름이었죠. 사실 외형 성장이라든가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이러한 매각 일정을 좀 확인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중공업에서 동사를 좀 인수를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어떤 선박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한 향후에 이제 항공기 설계라든가 기술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해양뿐만 아니라 뭐 방위 산업으로서의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 현대중공업의 입장이겠죠. 이 부분은 그러한 확대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상호간에 서로와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서 항공기 수출이라든가 수주를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또 사례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앞전에도 그 이상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또 가와사키 중공업 이러한 그 중공업 업체들 조선업체들의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고부가가치 항공산업 비중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현재 그러한 트렌드 흐름을 봤을 때도 현재 우리의 또 현대중공업도 그러한 흐름에 맞게 산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수에 참여한 부분 앞으로의 M&A 과정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그대로 주식을 좀 보유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이제 전일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강한 거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그러한 수급은 좀 이탈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선 정도까지의 그런 단기적인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추후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까지 갈 때에는 좀 그런 M&A 관련 절차가 좀 마무리되고 이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실 때에는 약간의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한 부분이 본입찰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부분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추후에 현대중공업의 그러한 M&A 과정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는 본입찰 확인 후에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커진다는 이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NHN도 그렇고요. 다음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 그래서 결제 대행 업체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PG 사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부가통신망
대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거의 3년간 지금 매출액이 한 30% 이상 계속 증가를 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좀 경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건 간에 그런 전자결제를 다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이 부분 성장이 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NFC 관련 쪽이죠. 지난 12월 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홀딩스하고 동사가 4대6 비율로 해서 출자를 한 NFC 합작법인이 있죠. KCT 이노베이션. 이쪽에서 지금 현재 NFC라든가 스마트 기기 관련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FC 제도 관련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오른 면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였던 그 기업의 결제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좀 보자면 온라인 쇼핑 결제 이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 수납하고 쇼핑몰에 또 정산하기까지 한 5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결제를 받은 그 금액에 대한 200억 원, 250억 원 이 정도의 어떤 평자를 활용한 이자 수익이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매출액이 또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온라인 거래 금액이 증가했다는 또 실적 개선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3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웅진 사태입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그룹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인데요.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웅진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예, 우리투자증권은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웅진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을 고의로 1차 부도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고 판단하고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 모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어음 150억 원을 갚지 않고 1차 부도를 낸 점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갔던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또 이날 법원과의 면담에서 관행상 기존 최고 경영자인 윤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면 채권단이 파견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웅진코의 매각 계약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해 오던 것인 만큼 기회생 계획 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법원의 절차를 밟아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저축은행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구조 조정과 감독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축은행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장사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저축은행 2개 중 1개 가까이가 한 해 동안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3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지도 기준인 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 비율 5%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축은행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집계한 결과 전국 93개 저축은행 가운데 43개가 올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저축은행의 총 적자액은 1조 2,365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적자액인 7,802억 원보다 4,500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진흥저축은행이 단기 순손실이 3,362억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울, 현대스위스, 현대, W, 현대스위스 E, 대신 등이 적자 규모가 컸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저축은행이 1,824억 원의 적자를 봤으며 신라, 공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북의 아주저축은행도
8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또 예금보험사가 관리하는 진흥과 경기, 토마토, 부산 솔로몬, 영남, 스마일 등 저축은행들도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5%를 밑도는 저축은행은 총 13곳으로 서울과 W, 진흥, 현대스위스, 우리, 토마토 2, 3일, 유니온, 경기, 신라, 골든브리지, 세종, 오트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상증자 계획을 반영할 경우 BIS 비율이 5%를 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자동차 업체 파업에 국내 실물 경제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줄면서 생산도 함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경제의 두 축이죠.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특정 변수에 우리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의 부분 파업이 실물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광고업 생산은 물론 소매 판매, 설비 투자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파업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은 물량은 지난달 11만 5천 대로 추정됩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계 장비의 감소에 큰 영향을 받아 전달보다 0.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파업이 광공업 생산을 약 1.8%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제품 출하도 급감했는데요. 8월 생산자 제품 출하가 전달보다 3.1% 감소한 가운데 내수 출하가 4.9%, 수출 출하가 1.0% 줄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8%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제조업 재고율도 전달에 비해 8.7%포인트 상승한 116.8%를 기록하며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 여파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지난 8월 우리나라 경상주식자가 전월 대비 반토막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경상주식 흑자를 보이는 불황형 흑자 양상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수출과 수입 양쪽 측면에서 모두 줄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2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상 최대치였던 7월에 61억 4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반타작도 못한 셈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